이번 시간은 30페이지예요. 불공정한 법령입니다. 그거는 104조에 있는 거예요. 그죠? 104조. 자, 이 104조는 우리는 불공정한 법령이라는데 보통 폭리행위라고 해요. 폭리행위.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득을 혼자 취득한다 이 말인데, 자, 이 104조는 기본적으로 민법 103조의 예시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다 103조의 예시규정.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의 구체적 예로서 한 104조를 제시한 거고, 이 104조 불공정한 법령행위가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03조에서 마지막으로 또 적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관계가 된다는 걸 이해해 두셔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에요. 가면, 자, 이렇게 폭리행위인 불공정한 법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이 요건을 상세하게 검토해 주셔야겠어요. 이 요건을 크게 나누면 객관적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의미는 뭘까? 객관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 다 드러나 있는 상태, 이런 것을 객관적이라 그래요. 주관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또는 한 사람의 내면에 있는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관적이라 그래요. 그러면 104조의 폭리행위인 불공정한 법령이라는 것은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 그죠? 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피해자가 될 것이고, 그 상대방은 이익을 보는 사람인데, 이 이익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이익을 취득하니까 이거는 폭리자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폭리자, 이 폭리자가 바로 수익자 되겠죠.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객관적인 요건은 뭘까? 이것은 민법 104조를 한번 보죠. 자, 104조 30페이지에 있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령인은 무효로 한다. 이때요, 당사자라는 이 당사자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때문에 인하여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령이. 그럼 여기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불공정한 내용의 법령행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불공정한 법령이고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현저할 정도로 누구나 봐도 안다는 것이죠. 현저란 것은 차이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아주 큰 차이를 현저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공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균형을 말하죠. 그래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그러한 거래행위더라. 그러면 이 불균형이라 그러려면 주고받은 관계가 불균형이어야 되죠. 그래서 보통 현저히 불균형한 영역이 어디냐? 한 사람은 주는 재산, 한 사람은 반대로 주는 재산.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두 개 관계가요, 현저히 불균형의 법령으로 존재하더란 거예요. 이게 객관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요.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불균형한 그러한 거래행위로 존재하더라. 이게 누구나 보면 알더란 거죠. 현저하니까 주고받은 것이. 예컨대 한 사람이 주는 것은 10억짜리 재산을 줬는데 그 상대방은 1억 원 돈을 줬다. 1억 원. 그러면 10억 원짜리 가져가면서 1억만 줬다면은 이거 누가 봐도 야, 너무 큰 차이 난다 이거. 불균형하다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객관적 요건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게 요건에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 그 당사자를 누구라 했어요? 피해자라 했죠? 피해자는 궁박한 사유, 경솔한 사유 또는 무경험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해야 되죠. 이 사람은. 그죠? 그럼 여기에 요 의미를 알아두셔야 돼요. 궁박이라는 개념, 경솔이라는 개념, 무경험이라는 개념, 그리고 요 또는이라는 말은 뭘까? 전부 다 정리해야 됩니다. 피해자는 궁박하다. 궁박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현재의 불균형한 거래행위를 했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럼 궁박이 뭘까? 궁박이란 우리 교재 보시죠. 3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디귿 동그라미 있습니다. B 동그라미 보시면 디귿의 B 동그라미, 궁박이란 급박한 공궁을 의미하는데, 그 급박한 공궁, 이게 어떤 데 급박한 공궁이냐? 경제적으로 급박하거나 정신적으로 급박하거나 신체적으로 급박한 것 전부 다 궁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궁박이라는 개념이 넓은 개념이다. 그죠? 경제적으로 막 급박한 상황이 있다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급박한 상태가 있다든가, 아니면 신체적으로 급박한 상태가 있다. 이게 전부 다 궁박이에요. 그 다음에 경솔. 이 경솔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가볍게 신중하게 고려해보지 않고 가볍게 했다는 거죠. 결정을. 그죠? 이걸 경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경솔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무경험. 자, 이것도 또 의미가 있네요. 경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경험이 없다는 게 무엇에 대한 경험 없냐 이거죠. 그래요. 이 법률행위, 거래행위를 한 데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건데, 이 거래행위에 대한 경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특정된 그 행위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게 아니라 거래행위, 일반적인 거래행위를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래 일반에 대한 무경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특정된 그 거래행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래 일반의 무경험이다라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에 두 가지는 좀 여러분이 익혀야 됩니다. 궁박이라는 개념하고 무경험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익혀둬야 됩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르다. 그 다음에 또는이 뭐냐? 법 조문에 또는 돼 있잖아요. 또는이라는 것은 피해자인 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란 거예요. 또는이라는 것은 이 세 개 중에 어느 한 개만 피해자에게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한 개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모두 갖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개로 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유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대리제도를 나중에 공부하게 될 텐데, 그 대리행위가, 대리인이 한 상대방과 거래한 대리행위가 만약에 대리인 측인 본인 측, 본인과 대리인 측에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면 피해자가 말이죠. 본인이 피해자를 본다,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과연 피해자 쪽인 본인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모두 다 이게 피해자한테 있어야 되냐, 즉 본인한테 있어야 되냐, 즉 본인을 기준으로 궁박, 경솔, 무경험을 판단해야 되냐, 아니면 대리행위를 하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 경솔, 무경험을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대한 판례는요, 궁박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따져봐라. 그러나 경솔 또는 무경험은 이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봐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판례가. 왜냐하면 경솔, 무경험이란 것은 행위적 요소예요. 행위. 그래서 대리행위를 하는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 대리인이 경솔했느냐, 대리인이 궁박했느냐, 대리인이 무경험이었느냐에 따라서 대리행위의 불공정한 거래행위 되느냐 안 되느냐 정한다. 그러나 궁박이란 것은 급박한 상태니까 그 급박성이 피해자인 본인한테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죠. 이게 판례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수익자에 대한 요건, 이 수익자에 대한 요건은요, 우리 민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104조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오냐? 바로 법원의 판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판례로요. 판례.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에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 객관적 요건과 피해자에 대한 주관적 요건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도 갖춰야 합니다.
수익자에게 만약에 이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불공정한 법령행위가 아닙니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폭리자인 수익자에게 대한 요건이 뭘까? 이게요, 피해자의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악의 또는 이것을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이용 의사 이걸 가지고 폭리할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죠. 최소한 이 수익자인 폭리자는 악의 또는 이용 의사는 있어야겠다. 따라서 이게 없으면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객관적 요건과 이 주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그래야 무효가 됩니다. 자, 이때 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이 요건의 입증은 누가 해야 하느냐? 이것은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피해본 사람이겠죠. 피해자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돼요. 객관적 요건을 갖춰졌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도 않습니다. 추정되지 않으니까 이 요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전부를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게요. 자, 이렇게 요건을 갖추었으면 효과는요, 무효행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급부와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는 증여 또는 기부행위요. 여기에는 민법 104조가 적용되지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급부와 반대급부가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해야 되는데 법령이 이 법령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당사자 의사결정해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된단 말이야. 협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경매의 경우에 경매는 채무자인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팔고 싶지 않아도 팔기 싫어도 경매 절차에 들어가 버리면 팔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려질 때 시가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될 수 있죠. 불공정하게. 그러나 불균형하다고 해서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에도 민법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래서 증여 기부행위 그리고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령인 104조가 적용되어서 무효가 된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요. 다만 우리 판례가요, 이 104조 폭리행위는요, 단독행위는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적용을 인정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서 예를 들면 채권의 포기행위요. 여기에다 104조를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이 잘 이해해 두셔야겠습니다. 요건 하나하나. 우리 시험에 104조, 103조는 너무나 추상적이니까 거의 암기사항이잖아요. 이런 판례 무효냐 유효냐, 이런 판례 여기에 적용되냐 안 되냐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104조는 구체적 요건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시험에 출제되기가 쉽습니다. 103조 문제를 하나 내야겠는데, 사회질서 위반의 내용을 내야 되겠는데 이 사례를 사례 문제로 낼 수도 있고 이 요건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효과요. 이 무효라는 의미 보세요.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면서 확정적 무효입니다. 이게요. 그렇지만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해요. 우리 판례가 무효행위 전환 법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형의 추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무효제도를 다 배우면 저 뒤에 가면 있겠죠. 민법 총칙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걸 정리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 판례가 이렇게 하고 있다.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하나 무효행위를 추인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추인해서 새로운 법령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전환해서 무효인 행위를 다른 행위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당사자에 의해서. 그죠? 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 104조는 103조 예시규정을 했어요. 그죠? 예시규정.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103조가 적용되었음에 있어서 만약에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효인 103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103조의 법령인 내용들을 이행한 후일 때는 이 746조에 의해서 이 적용을 받는다 했죠. 이렇게. 이게 적용되어서 어떻게 돼요? 반환 청구를 못 하겠죠.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규정도 적용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104조도 103조 예시 규정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도 104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행 후라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행했다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는 사람은 반환 청구 못하겠죠. 그래서 이게 746조가 적용돼야겠죠. 여기에 단서에 보면 그 불법의 내용이 어느 일방에게만 있을 때는 그 일방만은 반환 청구할 수 없고 그 상대방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피해자와 폭리자 중에 말이죠. 사회질서 위반의 의도가 있는 것은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이죠. 수익자인 폭리자는 폭리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는 사회질서 위반의 의도인 103조 사회질서 위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피해자는요. 피해자는 궁박, 경솔, 무경험 때문에 법령을 했을 뿐이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103조 사회질서 위반의 의도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해자가 10억짜리 재산을 주고 폭리자는 1억만 줬어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사회질서 위반의 의도가 없으니까 무효라면 피해자가 상대방 수익자한테 급부한 그 10억짜리 물건을 돌려받으면 되겠죠. 그러나 이 폭리자인 수익자는 사회질서 위반의 의도를 가지고 1억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1억 원은 사회질서 위반한 당사자가 급부한 행위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죠? 자, 104조에 사회질서 위반을 위하여 이행한 경우에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누구만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청구 안 된다는 것은 누구한테만? 그래요. 폭리자인 수익자는 자기가 피해자한테 줘버리는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746조에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수익자인 폭리자만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피해자는 수익자에게 급부이행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겠다. 그죠? 그래서 자, 이것을 확인해 봅시다. 자, 31페이지 제일 밑에요. 법률행위 효과는 두 번째 줄에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이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세 번째 줄입니다. 이행한 이후이면 부당이득으로서 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불법 원인이란 것은 수익자에게만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불법 사회질서 위반의 의도가 수익자인 폭리자에게만 있다 이 말이야. 따라서 피해자는 자기의 급부한 내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인 수익자는 피해자한테 급부한 자기의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32페이지의 제일 위에 부분에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니언의 기타 효과는 무효행위 추인을 못하고 무효행위 전환은 우리 판례가 인정한 예가 있다라는 판례를 소개하고 있죠. 이것도 여러분 숙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문으로 이렇게 출제되어 있습니다. 판례나 태도 이래가지고 그죠? 자, 적용 범위는 이거죠, 이것들이죠. 이런 데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건 적용하지 않는다. 원리를 잘 보십시오. 급부와 반대급부 관계가 있어야 불균형을 판단할 수 있는데 정력, 기부는요, 일방적으로 주는 행위만 있어요. 받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당사자 자유롭게 주고받는 거래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경매의 경우에는 이 주는 행위를, 즉 재산을 처분하는 사람은 자기가 재산 처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04조 사회성 위반에 104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에요. 법령의 해석입니다. 자, 이 법령의 해석을 왜 하냐 하면 의미예요. 의미는 왜 법령의 해석이라는 이 해석을 하냐 하면 이 법령의 당사자가 행위한 당사자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했을 텐데 이 법령의 목적이 불분명할 때예요. 목적이라는 것은 법령의 내용이라고 했죠. 그 내용이 불분명할 때 도대체 그 행위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서 이러한 행위를 했을까? 이걸 밝혀내는 것이 바로 법령의 해석이에요. 이 목적을 확정하는 기술입니다. 확정. 이 확정하는 기술이 바로 법령의 해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목적의 이 내용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이 의도란 말이에요. 의도. 당사자 의도. 이 의도가 들어있는 것은 바로 어디 있어요? 의사표시에 있죠. 이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법령의 해석이라는 것은 의도를 끄집어내는 것인데 이 의도는 의사표시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의사표시 안에. 이 의사가 바로 의도란 말이에요. 의도. 당사자 의도. 그러면 법령의 해석이란 것, 그 자체는 곧 의사표시의 해석과 같은 의미다. 그죠? 법령의 해석이란 의사표시 해석이다. 옳은 지문입니다.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는 것들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법령의 해석은요, 해석하는 성질, 법적 성질이 뭘까? 성질은요,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게 행위했다는 사실이 있냐 없냐, 사실을 확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거냐, 그걸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행위를 해놨는 그 행위의 의미가 뭘까를 밝혀서 그 사람의 의도를 밝히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의 통설과 판례는 당의 법령의 해석이라는 것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서 당사자 의도를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평가 작업이다. 그죠? 법적 평가. 그래서 법적 문제다 이 말이죠. 법적 문제. 이것을 우리는 법률 문제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을 법률 문제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법령의 해석은 법률 문제이다. 법률 문제이다라고 하면 이 대법원은요. 대법원은 법률심이거든요. 법적 문제의 해석, 적용의 문제예요. 그래서 법률심이 그 본질로 합니다. 따라서 사실 확정은 대법원에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률 문제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법령의 해석, 의사표시 해석은 대법원의 상고가 가능해요. 법률 문제로 해석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법령의 해석은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해석할까? 법령의 해석의 대상은 뭘까? 그래요. 의사표시의 이 의도가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의사는 사실은 표의자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의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끄집어낼 방법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의 의도를 어떻게 밝힐까?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은 바로 의도를 담아서 끄집어내서 표시해주는 행위가 뭐예요? 바로 표시행위 아니에요. 의사표시행위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법령의 해석의 대상은 표시행위를 가지고 종국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대상은, 법령의 해석의 대상은 또는 의사표시 해석의 대상은 표시행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이렇게. 표시행위다. 이 표시행위를 어떻게 해요? 법적 평가하면 되잖아요. 그죠? 법적 평가하니까 법률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행위를 가지고 법령의 해석을 한다. 표시행위를 가지고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그래서 당사자 의도를 밝힌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걸 우리는 해석 방법이라고 하죠. 해석 방법. 해석 방법은 우리 교재요 33페이지 있습니다. 말한 표의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진짜 어떤 의도로 이러한 표시행위를 했을까, 이걸 탐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자연스러운 해석 방법으로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방법, 이게 바로 자연적 해석입니다. 이때는 그 표의자의 진위를 밝혀내는 거죠. 이걸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위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내심적 효과의사, 내심적 의사를, 이것을 밝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 자, 자연적 해석은 이런 것을 밝히고, 결국은 자연적 해석이 정당한 것은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그렇게 의사결정했으니까 그 의사결정한 내용대로 해석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의사결정, 여기에 대한 원리입니다. 이게 자기 의사를 스스로 결정했으니까 자기 결정의 원리에 입각해서 자연적 해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 해석이다. 그래서 이거는요, 제일 첫 번째 해석해 봐야 하는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 해석해 봐야 돼요. 첫 번째로. 근데 만약에 자연적 해석의 근거가 없다 라고 하면 그때 두 번째 해석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해석 방법으로서 규범적 해석을 합니다. 규범적 해석이라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거는 뭐냐? 바로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죠. 상대방 입장, 즉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면 상대방 입장은 뭘 보죠? 뭘 보고 하나요? 표의자는 그 사람의 진위대로 해석해 주면 되지만 상대방은요, 표시 행위를 보고 의사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규범적 해석은 바로 표시 행위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해석하는 방법의 그 당사자, 표의자의 의도는 뭘까? 이거는 표시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 표시상의 효과사, 이것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규범적 해석입니다. 표시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해석하니까요. 이것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규범적 해석이 정당화될 수 있냐? 그것은 당연히 뭐예요? 자기가 표시행위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에 따라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규범적 해석하더라도 정당하다 이거죠. 따라서 이걸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표시한 행위니까, 자기가 표시했으니까 그 표시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원리다. 그죠?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원리에 입각해서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요, 항상 조심할 것, 자연적 해석이 안 될 때 규범적 해석을 하는 거다. 자연적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걸 우리는 이렇게 순서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요. 자연적 해석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래, 기본적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든지 또 표의자의 진위가 상대방에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면
상대방은 표시행위를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위를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이미 표의자의 진위를 다 알고 있으니까 진위대로 해석해야죠. 그래서 여기에요. 주로 단독행위를 해석한다든가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또 신분행위를 해석한다든가 신분행위요. 여기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신분행위, 혼인한다든가 이혼한다든가 인지한다든가 입양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 의사 표시하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안다든가 이게 뭐냐? 표시행위를 다르게 했다 하더라도 표의자가 표시행위를 다르게 했더라도 그 표의자의 진위를 상대방이 이미 그 전에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표시행위를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돼? 진위대로. 이게 뭐냐? 그 잘못된 표시는 아무런 이 해석하는데 영향을 못 미쳐요. 이걸 뭐 하느냐? 요것이 근거돼서 잘못된 표시가 있더라도 당해 거래행위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 해를 못 미쳐요. 그래서 오표시 무해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다 알고 있다. 진위를. 그렇다면 그 진위대로 해석해야 돼. 이게 바로 자연적 해석이죠. 그러면 결국은 오표시가 있어도 당의 의사표시에 영향을 못 미쳐요. 법령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 취소라든지 무효를 이런 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진위대로 해석해버리니까. 그래서 오표시 무효도 역시 이 오표시 무효라는 원리도 자연적 해석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영역이 주로 자연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래 되겠네요. 그죠? 그럼 규범적 해석은 뭐예요? 이런 게 아닌 본인의 표의자의 진위를 알 수 없을 때는 결국은 표시 행위를 가지고 표시상에 나타나는 의사를, 표시상에 나타나는 의사, 그것을 표의자의 의사라고, 진위라고, 표의자의 목적, 의도라고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규범적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규범적 해석을 할 수, 만약 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떡할까? 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표시행위조차 없다는 거잖아.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아무 표시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당사 사이에 분쟁의 문제가 발생했다. 분쟁, 법적 문제가. 그러면 표시행위조차 없으니까 흠결이 있죠. 공백이 있죠. 공백. 법령이 안에 공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공백을 메꾸어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으로요. 규범적 해석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마지막 세 번째요. 이것은 공백이 있을 때 공백의 보충이 필요하죠. 이 공백을 보통 틈이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한자 용어로는 간극이라는 말 쓰기도 해요. 이 보충하기 위해서는 해석 방법을 뭐라 그러냐? 보충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보충할 때는요. 공백에 보충할 때는 당사자 분쟁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어느 일방의 의사에 치우쳐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객관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제 3자 입장에서 공백을 해석해 갑니다. 제 3자 입장. 이 제 3자 입장의 대부분은 법관이죠. 법관. 법관의 입장에서 양자를 의사가 과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양 당사가 분쟁이 있는데 그 표시행위도 없으니까 근거가 없어. 해석할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보통 일반적인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런 의사를 가지고 표시하겠지? 이렇게 해서 그 메꾸어 넣는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3자 객관적인 사람이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보충적 해석은 제3자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 공백을 메꾸어 넣는 거니까. 이때 이 공백에 보충하는 그 당사자 의도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게 가상적 또는 가정적 의사를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가정적 의사 또는 가상적 의사. 왜냐하면 당사자 표시한 행위가 없으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하겠지? 라고 법관이 판단해서 그 메꾸고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의도를 뭐라 하냐? 가정적 의사, 가상적 의사라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자연적 해석을 하면 진위에 따른 내심적 효과를 끄집어내죠. 규범적 해석하면 뭐예요? 표시 행위로부터 표상 효과를 끄집어내죠. 보충적 해석은요, 공백이 있기 때문에 해석할 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적 의사를 끄집어내죠. 이것을 그 사람의 의도다, 목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옳은 게 뭐예요? 가장 옳은 거, 가장 자연스러운 게, 그래 표의자가 마음먹은 대로 해석해 주면 가장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자연적 해석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런 내용의 해석 방법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석할 때 기준이 있어야겠죠. 해석 기준. 그렇죠? 해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막 해석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 해석할 때는 해석의 기준이 있다. 해석 기준. 여기도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당사자 의도를, 목적을 이렇게 드러냈으면 그 목적대로 해석해야 돼. 의도대로. 의도에 맞추어서 해석해야 돼. 해석할 때. 그런데 만약에 이 의도인 목적이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면 두 번째. 이때는 그 당사자가 옛날부터 반복적으로 해오던 게 있었다면 지금도 똑같은 행위를 했다. 그러면 뭐예요? 과거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왔던 그런 내용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삼자,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사실인 관습이라고 그래요. 이 관습을 뭐라 그러냐? 관행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것조차 없다. 그러면 세 번째. 그때는 우리 민법에 임의법규를 만들어 놨다. 우리 민법에 임의법규를 찾아가지고 그 임의법규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자. 그래서 세 번째가 민법에 있는 임의법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합니다. 임의규정하기도 하죠. 뭐 같은 말입니다. 임의법규. 이걸 가지고 해석한다. 그런데 만약에 임의법규조차도 만들어 놓은 게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마지막으로는 가장 보편적이고 모든 인간들이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원칙. 그게 뭐냐?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거래 행위를 해야 되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원칙을 가지고 해석하자. 그게 뭐냐? 신의성실 원칙입니다. 신의칙. 그 신의성실 원칙인 신의칙은 뭐예요? 조리라고도 해요. 보통 신의성실 원칙은 상대방 배려하는 명제입니다. 상대방을 고려하면서 처리해야 한다는 그러한 명제를 우리는 신의성실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순서로 해 나갑니다. 이게 목적이 안 되면, 이게 없으면 그 다음에 사실은 관습으로. 사실은 관습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 민법에 있는 임의규정을 찾아보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기준을 삼아놨는지. 그런데 임의규정조차도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래요. 네 번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석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런 순서로 해석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안에서요. 여기 사실은 관습은 말 그대로 관행이라는 것은 여기 사실인 하는 것은 뭐냐?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실은 뭐예요? 거래 당사자 사이만 존재하는 거죠. 이런 당사자 사이에만 존재하는 성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당사자만 아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 당사자만 아는 거니까 법관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관한테 우리 둘 사이는 과거 이런 행위를 계속 해왔으니까 이걸로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인 관습인 관행은 당사자 사이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주장하고 그것을 입증해야만 됩니다. 입증 책임이 당사자한테 있습니다. 당사자가 입증을 안 하면 판사가 그것을 무시해버려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사실인 관습은. 이걸 꼭 알아두셔야겠죠. 사실인 관습인 관행은 당사자가 법관 앞에서 주장하고 입증까지 해야, 자, 우리 과거 이런 행위 반복적으로 해왔거든요 라는 것을 판사 앞에 증명해줘야 판사가 그런 거 있어? 그러면 줘봐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본다는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도 같이 알아두셔야겠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데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해서는요. 이 신의성실 원칙을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기준으로 해서 당의 거랭이의 해석 원칙으로 삼은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판례예요. 이걸 기준으로 삼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예문 해석 이론입니다. 예문 해석. 이 예문 해석이란 것은 부동문자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보니까 어느 일방이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상대방 내미는데 보니까 거기에 계약서 안에 부동문자인 활자 인쇄가 되어 있는 내용의 계약 내용이 딱 만들어 놨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그러면 상대방은요 그걸 바꿀 수 없잖아요. 이미 인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상대방한테는 불리한 내용만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 법원이요, 야, 이 상대방 배려도 하지 않고 지 멋대로 자기한테만 이익되는 것만 딱 써놨구나. 그러니까 이 부동문자 된 이 조항 있죠. 계약서 산에 있는 이 조항은 상대방한테 구속력이 안 생긴다. 상대방한테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왜 그러냐? 그 문장 있죠.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그 문장, 계약 내용이요. 즉 상대방한테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뭐냐? 단순히 예문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만 드러나서 불과한 것이니까 상대방을 실제로 구속할 힘이 없다. 그래서 예문 해석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네요. 이게 신의 측에 근거해서 효력을 예문에 해당되니까 구속력이 없어서 상대방한테는 무효의 내용이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신의 성취의 원칙에 따르는 예문 해석 이론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교재 32페이지부터 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36페이지 가면 거기에 신의 측에 적용한 판례의 사례, 예문 해석이라는 내용도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문 해석이 어떤 의미인가까지도 설명해 놨으니까요. 우리 설명 들은 것 이거 가지고 여러분 적용하면서 교과서 읽으면서 아,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다시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법령의 해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법령의 유효 요건인 마지막 요건입니다. 의사표시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그 의사표시의 그 유효 요건을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워낙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빼지 않고 시험에 나옵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부분은.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또 집중해서 여러분이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